대통령에 대해 리스크라고 한다면 단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인데, 야, JTBC는 혼자 그렇게 잘 써요. 보니까. 이제, JTBC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덩어리가 온 것 같아요. 고구마 줄기가 그러니까 크게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씩 내렸는데, 계속 쓴답니다. 아니 어제 보도도 보니까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김모 씨가 네. 그 PP 패밀리죠. 블랙펄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예, 거죠. 예. 블랙펄 저는- 인베스트먼트 이종호가 대표인 저는 거고. BP가 뭔가 있어요. 이게 뭐 영국 석유공사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블랙펄이 BP인 것 같은데, 네. 분명히 판결문에는 그 BP 패밀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씨 정도로 돼 있는데, 실제로 김 씨가 검찰에서 조사 과정에 얘기한 거는 네.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주장은 다 거짓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한 푼 이익 보는 거 없다라는 투로 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23억이라는 큰 수익을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가 본 게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것만 확인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만 살려주고 우리는 다 뭐 죽든 말든 뭐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당하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워딩이 직접적으로 네. 편지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급기야 BP 패밀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들이 패밀리였던 거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4년 6개월을 뭉개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경악스러운 일이고,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결심한다고 한다면 저는 폭풍우 같은 벼락을 맞게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그 이종호 씨 그 회사 이사라고 하는 민모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엑셀 파일을 뭐 이렇게 작성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하고 도이치모터스 말고 다른 투자건으로도 문자 주고받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사람과의 친분 관계, 연락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증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말 그대로 계좌만 단순 대여했다라는 식의 네.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멍을 만들려는 주장 자체는 먹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네. 단순 자기는 전혀 몰랐고 주가 조작 같은 거 있는지도 몰랐고 아주 공교롭게도 투자 시점이 맞아 떨어져서 진행이 된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중앙선관위 윤건영 의원실에서 나온 중앙선관위 관련된 내용도 보고 정말 네. 기야말 노릇이었는데,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공천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그야말로 궤변의 잔치가 계속 네.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나 저나 명품백을 받았어 보세요. 바로 구속각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식인 거 아닙니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종결 처리를 해버린 거고, 검찰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조항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최재형 수심위와 김건희 수심위가 열렸지만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당초의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주내. 초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론이 그만큼 비등하기 때문에 지금 처리했다가 검찰이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가능한 것이고요. 급기야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이런 방식이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네. 그냥 허물어지는 거네. 김 여사는 사법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는 거네.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김건희 여사는 다 궤변으로 봐주고 평범한 시민들하고는 다르네. 역시 헌법 11조가 규정한 사회적 특수계급이 대한민국은 있었고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네. 이런 논법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주가 조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크림치즈님이 네.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나는 알고 있었지 BP 패밀리. 7월부터 늘 댓글에서 말했지. 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작진한테 네. 크림치즈님이 어떤 분인지 좀 섭외를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네요. 이분이 7월부터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네. 아마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이 관계자 사건에 이미 아닙니까? 관여돼 있는 관여된 분일 가능성이 분인 것 높기 같은데. 때문에 저희 제작진께서는 한 연락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네. 그 명태균 씨를 필두로 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 그 명태균 씨하고 우리 그 장윤선 선배가 심지어 통화까지 하셨다면서요. 예.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통화한 지는 좀 됐는데 자꾸 뭘 보내는데 잘 안 보고 있고 뭐 긴 걸 보내고 막 이러는데 근데 참 기이한 분입니다. 예, 기이한 분이고 어쨌든 언론과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굴러가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언론 대응은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다양한 기자들을 접촉하고 유명한 기자들만. 아니에요. 뭐 네. MBC 기자도 만나고 JTBC 기자도 만나고 제가 보기에는 본인에게 접촉하는 모든 기자를 만나는 것 응대한다. 같아요. 네. 예예예. 그 주진우 씨도 7시간, 맞아요. 5시간 오늘 밤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 라고 이제 반론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야지 기자들이 다 해석의 그분의 영역으로 예, 가면, 그렇죠. 네. 해석의 영역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으신가요? 그 보도가 됐죠. 네. 예, 경남 지역에서 어떤 정치인에게 공무원에게 접근해서 뭐 승진시켜준다고 하고 3천만 원 받은 혐의로 뭐 조사나 이런 거 받은 내용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통한 대목에서는 그 유명한 정치인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어요. 실제로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내일 새벽에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내일 보도가 재밌을 거라고 예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워딩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워딩이 예, 세다. 워딩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그 워딩을 제가 뭐 대신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저하고의 통화에서도 아마 다른 기자하고 통화에서도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유력한 정치인이 뭐 마법을 써서 뭐 정치판을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되나 정치판을 뭐 뒤집고 뭐 네. 이런 걸 뭐 매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거 다 내가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나는 그림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당선됐으면 끝난 거지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잔치집에서 잔치했으면 끝난 거지 내가 그 집 안방 가서 들어놓을 일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유적 표현인데 선거해서 당선시키고 나는 끝냈고 뭐 내가 뭐 이를테면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접근을 해서 뭘 이익이나 뭐 이런 걸 본 것은 없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의 지금 알려진 그 범행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검찰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림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선거를 저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로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말 그대로 선거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청탁의 대가를 챙겼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청탁을 직접적으로 한 증거는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의청 지역에 공천을 받았잖아요, 재보궐에서. 그렇죠. 그렇게 됐고 24년도에도 보면은 성공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암시하는 내용들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과정에 또 아무것도 없었느냐? 기본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그 회계 책임자의 주장이고 증거 관계를 내놓은 사람의 얘기긴 하지만은 금전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것이 세비의 절반가량을 일정 기간 줬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관위에서 체크가 되고 검찰에서 정치자금 위반으로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의 선거를 도와줘서 명사를 도와줘서 얻은 영향력을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그 대가를 착복하고 챙긴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검찰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을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게 지난 1월이에요. 근데 9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창원지검장으로 새로 오신
그 검사님이 사실상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유미 검사가. 그러면 수사를 뭐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3명만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 김영선 김영선, 의원, 그 다음에 그 회계 책임자 회계 이 씨. 책임자 알파벳 이 씨 음. 이렇게 3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고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방위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남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창원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아무개아무개들을 소환 조사를 해서 네. 이 수사의 얼개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3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수사를 크게 확대하거나 확산할 뜻이나 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기재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가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이 틀렸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려고 한다면 네. 저는 창원지검 차원에서 또는 그 밖에 다른 차원에서 뭐 대검 차원이 될 수도 있겠죠. 수사팀을 확대하고 이 사건을 어느 정도나 펼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된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하고요. 네. 원래 김종대 전 의원이 계시면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네. 오늘은 장윤선 선배와 저와 예. 둘이 해도 괜찮네요. 괜찮은데 예.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뭐 동접이나 이런 네. 게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김종대 기준에서는 장윤선의 아. 취재 편의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기 다행입니다. 때문에 아니 저는 또 김종대 의원님이 안 나오시니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아 이거 서운하시겠네. 큰일 났네 이거. 네, 이태원 예. 참사 이제 1심 판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조간신문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 너무 슬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형이 선고됐고요. 이렇게 됐는데 그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또 이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이제 분통 터져하는 모습들도 언론을 통해서 가감없이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하간 사건 발생 1년 11개월 만인데 그 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이태원 참사 때 꽃다운 나이에 죽어야 했던 많은 분들의 슬픈 죽음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했다는데 그래도 의의가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태원 참사 처음 그날 아마 토요일 아침이었던 걸로 일요일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나 많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 뉴스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해외의 다른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거리에 걸어가던 시민들이 골목에서 참사를 당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추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대체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이 어떤지 위패도 뭐 아무것도 영정도 없는 맞아요. 상태에서 네. 그냥 검정 리본도 뭐 뒤집어서 달고 그러고 지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세월호 참사만큼 가슴 아픈 참사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인재죠. 그런데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특조위가 구성이 됐고 네. 이제서야 특조위가 구성이 된 것도 참 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특조위가 구성이 됐고 특조위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네.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요거 하나. 그 밖에 다른 문제들 소소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특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현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서울 권역의 경찰서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네. 예전에는 청와대를 그 쉽게 얘기해서 관장하는 관할에 있는 종로 경찰서가 굉장히 그런 업무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집회 시위의 상당수가 정부 그 코어인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와대 부분에서 많이 열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 경력 관리들이 종로서 이제 중심으로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 정부 들어가지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서의 그런 과중한 업무가 쏠린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임생 그 이번에 이임재 예.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일에도 그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그 집회 때문에
경력들이 상당 부분 이게 투여가 됐었고 분산이 음. 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할로윈 데이를 뭔가 좀 이렇게 인력 질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문제도 근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가 굉장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그 경계 경비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산서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갑자기 와버렸기 때문에 이 경계 뚫리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맞아요. 당일 이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어하느라 상당히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맞아요. 상당히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고,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우리가 백계룡 경정 사건에서 보면 또 외압을 행사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단서와 구석들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말 납득하거나 그냥 상식의 범주에서 판단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임재 서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정말 대형 참사가 벌어졌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우리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 길만 터놨어도 그냥 그 앞에 우리가 차선을 좀 그렇죠. 하나 내놓고 예, 차선 네. 하나만 뚫어놨어도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에서 누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작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작은 실책이 결국에는 이런 대형 참사를 불러온 데 대해서는 이임재 서장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 그 책임을 면탈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이제 그날의 기억이 좀 생생한 게 당일에 이제 후배 기자 하나가 그 취재를 갔었어요. 왜냐면 이태원에 이제 헬로윈 데이를 취재를 간 건데 네. 왜냐면 이게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맞아요. 집단적으로 못 모이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내고 스케치하고 이제 뭔가 흥에 겨운 분위기들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갔던 거였는데 그 친구는 현장 이제 취재 많이 갔어요 그때. 취재를 하고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정리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 소방에서 작성한 쉽게 심정지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누가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저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그 문건을 보는 순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정지? 심정지 있고 이거는 사망 가능성을 거의 전제로 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멈춘 심장이 다시 뛸 수도 있지만 정지된 심장을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배 기자를 다시 이제 현장에 보내서 상황을 보니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소방이나 경찰이 대응이 나섰지만 그땐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몸소 이제 간접 체험이고 직접 현장에서 본 후배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잊혀지지 않고 어제는 이제 밥을 먹으러 이제 그 광화문 대로변을 지나갔는데 그 아마도 이제 그 9월 그러니까 10월 29일이 이주기다 보니까 유족들이 이제 또 행진을 하는 겁니다. 시가 행진을 하고 아마도 판결 선고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보면서 아직도 이제 국가는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구나. 모두가 똑똑히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픈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 광화문 촛불 현장에 쏟아져 나왔던 한 축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1일에 우리가 YTN 보도 영상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배가 기울어져 가는 장면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이 동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야?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맞아요. 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뜨거운 여름이나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나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주변을 삼보일배 하면서 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이 법원에서도 국가가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규명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진실규명의 몫을 결국에는 유가족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이 없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분명히 인재고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당사자들이 나서서 그러니까요. 예.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돼. 언제까지 유가족들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10년씩 특별법을 헤매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게 나라냐.
어제 저 유가족들이 정말 아스팔트 땅바닥에 엎어져서 통곡하시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절규하는 모습을 그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그 네.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시던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시민혁명을 어떤 마음으로 했던 거냐, 촛불혁명 당시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냐라는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이 기괴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기가 막히니까 웃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정말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기자들도 현장에서 다 취재하기 어렵고 그런 정보가 있었어라고 막 흘려들을 정도로 많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줄 한 줄 다 꼼꼼히 따지면서 원래 우리가 세우려고 했던 그 반듯한 나라의 정신이 뭔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끝으로 이제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어제 브리핑에서 보니까 전공의를 생각하면 굉장히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아마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올해 2월에 이제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에 어떻게 보면 7개월이라고 8개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7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 나온 사과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쉽진 않은데 저는 모종의 그 막후에서 의사협회와 정부와 뭔가 커넥션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네.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장면이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장실 취재를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의장실에서 요청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을 좀 설득해 주십사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의장한테 네. 네. 근데 실제로 조규용 장관하고 의사협회에서는 별도로 이런 트랙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국회 차원에서 또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여야 의정 테이블보다는 의사협회와 정부 간 테이블을 통해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혹시 보면 네. 그리고 2025학년도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원천 무효할 거냐 아니면 일부 수정할 거냐 아니면 원래대로 정부안대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제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의사협회와 또는 이제 전공의 단체의 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종의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가능한데 저는 전공의들이 이런 쉽게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선결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박민수 차관 맞아 장차관 그렇습니다. 네. 네, 조규용 장관에 대한 경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이 계속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중단 없는 의료개혁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주의 주장들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에는 나눌 수 있지만 전공의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의사협회도 어제 이제 입장 나온 걸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조규용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면서도 기본적으로 의사 정원수를 추계하는 기구가 그러니까 자문기구 성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네, 그거를 네. 왜 이제 만듭니까? 아니 2,000명이라고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추계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의사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네. 아니 어떤 그 정책을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역할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으므로 추계해서 이 인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덮어놓고 2,000명. 그리고 왜 2,000명인지 설명도 못하고 이제 맞아요. 와서 네. 추계대책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이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진즉에 나와야 할 제안이 굉장히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의사 직역에 계신 분들도 약간 더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좀 가볍게 좀 해봅니다.